이사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시골집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검색을 하셨나요? 자신에 맞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시골집 스타일, 벽돌이냐 아니면 흙별 완전 진짜 옛날 시골 촌집이냐? 그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좀 열심히 검색을 해보셨으면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 제가 그 우측 상단 그 카드를 꽂아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검색을 좀 해보시고 해당 영상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고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경매 마당에 이거 무료예요. 유료 써도 되는데요. 무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그 오른쪽에 이제 로그인 빨간 그 검은색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골집을 볼 거냐, 이제 골라놓은 시골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찍었던 요거 있죠, 이 썸네일. 요 집이 저는 이제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상으로 어떻게 입찰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다 갖췄죠. 어느 정도 수리됐고 땅이랑 마당도 괜찮고요. 그죠? 샤시, 강판 지붕. 다만 이제 흙바닥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옆에 보면 별채. 그 다음에 우사, 뭐 소 키우는데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깡패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감정가가 3천만 원대예요. 물론 이제 정읍이라는 어떤 어떤 촌이니까. 근데 이제 시골집 자체가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집이잖아요. 3천만 원인데 최저가 2,200.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1,000만 원대니까 그 중점적으로 제가 영상을 좀 찍었었죠, 유튜브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려면 일단 보시면 보증금이 보통은 이제 최저가가 2,200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 10%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2,200에 10%면 22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25만 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막 현금으로 뽑고 무식하게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은행 있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당일날 가면은 입찰하러 이제 당일날 가면은 조금 그 정신 없어 갖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 전날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이 괜찮고 이 가격대면은 나도 한번 입찰해 볼란다 라는 가격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보고 보증금이 이제 10%니까 225만 원을 하루 전날이나 미리 225만 원 수표로 끊어 달라고 하세요. 은행에다가. 그러면은 딱 이 가격에 맞춰서 225만 원에 끊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2,247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10%가 224만 7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냥 반올림해서 이게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딱 10% 225만 원. 이 5만 원짜리도 좀 거슬리죠. 그냥 230으로 수표 끊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수표 한 장에다가 딱 이제 봉투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트로 보통 이제 네이버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음도 이용하고요. 네이버도 하는데 본인 사용하는 그 사이트로 가서 뭘 검색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통은 이제 그 9시나 이게 이제 법원마다 달라요. 시간대가. 그래서 9시나 10시 보통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늦게 하면 10시, 11시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 빠른 순, 늦은 순으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전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금 뽑아 놓고 그 당일날 돼서는 미리 가야 돼요. 미리 한 7시나 8시에 가서,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당일날 이렇게 정읍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지금 보시면 주소가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서울 살아. 근데 이제 전북까지 가려면은 보통 그래도 한 2시간 반이나 넉넉히 한 3시간 휴게소 한번 들린다 생각하고 3시간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뭐 새벽에 가면은 뭐 갈 수는 있지만 그 입찰장까지는 근데 시간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루 연차를 쓰거나 하루를 빼서 미리 그 전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제 그 마음에 들면은 미리 현장을 한 번 더 가잖아요. 입찰하기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가서 좀 시간 여유 있게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현장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미리 한 번 더 가서 보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리고 미리 갈 겸. 그래서 그 전날에 이 물건지 인근에 이 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제 숙소를 잡고 좀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표도 뽑고 자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좀 유의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전주지방법원은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뭐 갈 수는 없고 그냥 제 집 근처에 있는 법원 가서 지금 그 어떤 입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법원에서 당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는 인근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정읍이 아니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입찰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는 인근 수원 법원에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초반에 봤다시피 주차 그리고 여기 법원 들어가는 차량 줄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시간이 오전 10시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많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입찰 시작이 10시, 이제 마감이 11시인데 이건 법원마다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일찍 움직여야 된다. 차를 갖고 온다면 한두 시간. 그게 아니라면 그냥 차 막히는 거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 왔으면 찾아야 될 게 입찰 법정입니다. 지금 1층에 써 있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 형사 입찰 법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찰 법정을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법원마다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입찰 법정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요. 입찰 법정에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수원이 아니라 전북 정읍이라고 가정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사건 번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고문이나 뭐 어떤 알림 사항 같은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본건이 그러니까 전북 정읍 그 시골집이 경매가 정상적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지 이 사건 번호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찰 시간이랑 마감이 또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어떤 대출 상담사의 어떤 명함이나 법무사 사무장의 명함이 있어요. 예, 대부분 이제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챙겨놔야 됩니다. 낙찰받고 또 대출 상담해야 되니까요. 이제 사건 번호를 확인했고 본건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입찰 법정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봉투랑 이런 걸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입찰 봉투를 챙기고 총 세 가지를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입찰 가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일 입찰표,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있죠. 수표로 한 장 끊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해서 이제 총 세 개를 챙겨야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입찰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총 3개를 작성해야 돼요. 여기 봉투랑 그 다음에 입찰 봉투, 이게 이제 대봉투라고 해요. 노란색 대봉투. 그 다음에 입찰 가격을 쓸 수 있는 기일 입찰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기일 입찰표 요거예요. 요거인데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매수 신청 보증 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우리 한 장 수표로 한 장 끊었잖아요. 여기 이제 수표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건 번호 이 보이시죠? 사건 번호 2024 타경 30148, 그다음에 물건 번호, 이게 이제 물건 번호가 있잖아요. 물건 번호 3번. 그리고 제출자는 이제 본인 이름 쓰고 옆에 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본인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수원지방법원인데 이 사건 번호는 이제 전북 정읍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법원마다 좀씩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돈 넣고 날인 표시가 있는 부분을 꼭 날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인하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거 그 이사장 옆에 인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법원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인이라고 여기도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여기 인이 있는지, 그러니까 인이 앞에만 사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닫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인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면까지도 꼼꼼히 봐서 그 날인 부분, 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났고,
다음은 이제 입찰 봉투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서 쭉 보면 요거는 이제 사실상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조용한데 집에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뿐이지, 사실상 이제 현장 가면은 좀 조용한데, 왜냐면 이거를 사건 번호는 이제 경쟁 입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 번호나 가격대를 노출시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조용한 어떤 장소, 뭐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입찰 법정에 보면은 우리 투표함처럼 가리개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제 그 경건한 마음으로 입찰표를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절취선 이렇게 돼 있죠, 집행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안 건드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낙찰 받으면은 상관없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증금 반환 받을 때 제출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반환해서 이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고, 자, 이제 입찰 봉투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입찰자, 이사장하고 이제 날인을 써야 돼요. 이 외는 그 공동 입찰,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 투자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임장이나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투자할 때 외 몇 명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니까 대리인란도 이제 본인이 가면은 요것만 쓰면 돼요.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주의사항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만 쓰면 되냐?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앞면만 보면 뭐 요것만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뒷장이 있어요. 이 뒤에도 보시면 사건 번호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좀 했는데 지금 보면 2024 30148 똑같이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를 3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안내가 여기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죠? 접는선 뒷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접는선이잖아요. 뒷면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요것만 보면 이것만 적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찰 봉투 쓸 때 요걸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효 처리돼요. 내가 낙찰 받았어도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등이 가져가는 어떤 이제 환장할 노릇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면에 인이라고 또 표시되어 있는 입찰 봉투를 갖고 있는 법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이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는 없죠. 이 수원은 여기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일 입찰표예요. 여기 보시면 기일 입찰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기준으로 2024년 오늘 날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이제 이름 쓰고 연락처,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법인 번호랑 이게 등록번호 쓰고, 그 다음에 소재지 본인 주소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수표로 한 장 끊었기 때문에 보증의 제공 방법에 이제 그 현금 자기압 수표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00억, 100억, 1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224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저가를 난 쓰고 싶다. 가격도 2300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000만 원 단위예요. 2300. 그렇죠? 2300, 10만, 그다음 11,111원 뭐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행운 숫자 같은 거를 이렇게 뒷자리나 아니면 앞자리, 그러니까 사실 10만이나 만 단위에서 결정이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뭐 1000 단위까지는 잘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어떤 본인의 행운 그 생각하는 이런 번호를 여기다가 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대부분 그 1등을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제 좀 더 높게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까지만 좀 신경을 쓰고 1100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행운 번호를 뭐 7을 넣는 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증 금액을 써야 되는데, 보증 금액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비워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보증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수표로 230만 원짜리를 끊었다고 가정해서 여기다가 23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숫자 2, 3, 그 다음에 000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이 숫자가 고치는 적이 없죠. 그렇죠?
고치는 적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3자를 잘못 써갖고 4자로 변경하고 싶어하고 이거를 이제 덧칠을 해서 4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효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숫자에 관해서는 무조건 내가 잘못 쓰고 볼펜이 이제 쓰다가 약간 흐려져 갖고, 그쵸? 이 3이 이 중간 부분이 흐려져 갖고 덧칠을 좀 했다. 그러면 또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입찰 전용 펜 그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번 쓰면 안 끊기는 그 좋은 거. 그 한 펜 한 2, 3천 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안 끊기게 쭉 쓰세요. 왜냐면 시간 없고 그러면 이걸 또 덧칠한 거를 본인이 또 까먹고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무효 처리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숫자는 덧칠하거나 그 다음에 흰색 그러니까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걸 챙겨야 되고, 내가 썼는데도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아예 요거 기일 이찰표를 다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약간 초점이 안 맞는데 이렇게 이제 쓰면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위임장,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갔을 때는 이 위임장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대리인의 어떤 그런 걸 쓰고, 대리인 직업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왜 쓰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 써도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리인 같았을 때는 이제 여기 본인의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랑 본인의 어떤 그쵸 사업자,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랑 뭐 이런 걸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가기 때문에 위임장은 거의 잘 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총 3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다가 이런 식으로 뭐 좀 그 어디 있었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찍찍 그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사실상 그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다시 달라고 해서 깨끗하게 쓰는 게 좋아요. 괜히 트집 잡혀갖고 무효 처리되면은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이 두 개를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접습니다. 접어서 지금 보시면 매수 신청이 직접 여기 그 스테이플러, 그러니까 집게로 찝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넣었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이제 호치켓을 꽉 찍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입찰 법정에 들어가면 요걸 나눠주는 거 있죠. 그 안에 이제 투명한 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은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요거를 이제 뜯어서 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뜯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챙겨서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게 이제 법원마다 다른데 입찰 시작이 10시부터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대략 1시간 동안 입찰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1시 지나면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수원법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법원마다 좀씩 다르니까 그런 입찰 마감 시간을 좀 챙겨서 입찰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입찰 봉투랑 이런 걸 다 작성해서 입찰 법정에다가 입찰한까지 넣고 요거까지 받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받았다고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할 일은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지금 내가 입찰한 이 가격에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법정안을 살짝 이제 보자면 아까 이제 입찰 봉투랑 뭐 보증금 봉투 여기에서 이제 그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원래 카메라로 촬영은 안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모니터, 그러니까 이 입찰 법정을 그 비춰지는 카메라를 이제 밖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이 모니터를 수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한 장 딱 찍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찰 법정에서 이제 그 봉투를 받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잘못 썼을 때도 이제 요 한 장 잘못 썼다, 한 장 더 가져가겠다 얘기를 하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이분 앞에 이렇게 투명함, 요게 이제 입찰 입찰함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입찰 봉투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칸막이가 돼 있죠. 이게 이제 투표함처럼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돼 있어서 여기 안에서 그 입찰 금액을 쓰고 사건 번호나 이런 걸 입찰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뭐 어떤 그 보안이 되는데 옆 사람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시끄럽잖아요. 입찰 법정 안에가 좀 시끄러워요. 사건 번호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입찰 마감 시간이 11시잖아요. 그 11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점점씩 그 사람들이 벅적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에 입찰이 안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한 상태에서 입찰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주로 이제 차 안에서 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 누가 얼마나 붙었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 입찰함을 계속 봐요. 입찰하면 보면은 11시 정도 되면 이제 마감 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조금씩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같은 사건 번호끼리. 그래서 본인 사건 번호가 이제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거나 그런 순서를 봐서 이렇게 앞쪽에 놓거든요. 이렇게 순서별로. 그래서 그걸 보고 대략적으로 짐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들어왔다.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게 뭐 20, 30장 돼요. 입찰서가. 그래서 그거 이제 사건 번호 부르면 이제 경매 법정이 술렁이죠. 와,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많이 왔냐. 뭐 이렇게 얼마 됐냐 막 이러면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인 이제 사건 번호가 불리고 법원마다 좀씩 다른데요. 이제 1등을 먼저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1등을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람을 막 부릅니다. 2014 타경 땡땡땡 입찰하신 분 누구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은 그분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 해서 이제 1등이 누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만 여기서 이제 남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그 스테이플러 찍으면서 그 종이 쪼가리 있죠. 요거는 이제 다 받고 이제 다 집에 가는 겁니다. 그분만 여기서 이제 그 노란색,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이 있거든요. 낙찰됐다는 그런 노란색 영수증인데 그걸 받고 나가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떨어졌을 때는 입찰 보증금에 나와 있는 그 수표를 받고 가면 되지만 낙찰 받았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란색 영수증 있죠. 그 노란 딱지를 갖고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이제 낙찰 받았다는 영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있으면은 좀 기다리면은 7일 동안, 그러니까 낙찰되고 7일 안에 뭐 이의제기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고 하면은 낙찰 허브 결정을 해요. 다시 일주일 안에. 그래서 이제 낙찰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절차가 하자가 없고 뭐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매각 대금 기한을 줘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래서 낙찰 결정하고 매각 대금 기한까지는 대략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 이건 또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달 반에서 보름 동안에 그 대출을 알아보는 거죠. 아까 대출 상담사 명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명함을 통해서 대출 한도나 이유를 해서 최저금리나 그다음에 대출 한도 많이 나오는 그쪽으로 대출을 받고 매각 대금을 이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집이니까 뭐 땅이야 이런 거는 명도할 필요가 없죠. 이제 집에 누가 살고 있다. 뭐 빈집이면 명도할 필요 없죠. 그냥 가서 뭐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 누가 살고 있다. 그럼 명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 가서 그분을 만나서 언제까지 뭐 나갈 계획이냐. 그래서 이제 뭐 이사 비용 좀 달라. 그래서 합의 내에 협의해서 뭐 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뭐 2, 300이 드는데 뭐 명도 비용 내가 한 100만 원 주면 나가겠다. 그럼 100만 원 줘버리고 내보내면 돼요. 100만 원 안 주려고 버티면은 머리 아파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난 싸게 샀으니까 뭐 줄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명도를 깔끔하게 해야지 다음 경매도 또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명도 비용, 이사 비용, 우리가 낙찰자는 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줌으로써 좀 더 경매가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도비 아끼려고 뭐 그러는 강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경매 오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이사 비용이나 시간 안 주려고 나만 이득 챙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경매할 때마다 싸웁니다. 짓듣고 싸워요. 그러면은 이번에 너무나 고생했는데 다음 경매 사건, 다음 경매 물건이 좋다 한들 입찰하겠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매랑 인연이 멀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물론 이제 배째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배째라는 거는 뭐냐면 법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뭐 300이면 되는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생님 내가 300이면은 강제집행이나 이런 걸 다 하는데 굳이 300 넘게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사장님도 힘든 거 아는데 나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좀 그 협의를 통해서 그 법으로 강제 집행하는 그 비용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떼쓴다고 하면 강제 집행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저도 이제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고 여러 물건을 많이 낙찰받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계속 떼쓰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사 비용 좀만요 더 주세요. 뭐 10만 원, 20만 원 좀만 더 주면 안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지 뭐 떼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새 이제 다 아니까 내 집이 아니고 나가야 된다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압니다. 아무리 이제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 그 어르신들도 이제 요새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도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은 없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좀 쉽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가를 얼마나 쓰냐가 중요합니다. 이 낙찰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주택, 그러니까 시골집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목적에 부합하게 맞게끔, 써도 그 가격을, 목적에 맞게끔, 가격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뭐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세컨하우스나 시골집을 오랫동안 써서 1억도 안 들어가고 뭐 이 정도면은 뭐 나는 괜찮아 그런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으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무조건 시세 차익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도 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사실상 좀 더 싸게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싸게 쓰려면 잘 낙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접점을 찾아서 입찰 가격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이제 자주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낙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저 카톡 채널 그 컨설팅 유료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돈 안 받고 컨설팅 해주는지 아나 봐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유료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톡 프로필 설명란에 카톡을 눌러서 상담을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